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일요일 주말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주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신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는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시인하고 사퇴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해 제기된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확인 중입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선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남성이 클럽과 주점을 방문해 대규모 확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중단됐던 종교 집회가 오늘부터 대거 재개됩니다. 오늘 뉴스의 라이브는 북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행방불명이라는 소식 요 며칠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무려 보름째인데 그간 수술을 받았다, 중국이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했다, 이런 온갖 추측도 난무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자, 최선 기자, 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열차가 어디에서 포착된 건가요? 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데요. 38노스가 강원도 원산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 인근 기차역을 찍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길이 250m의 열차가 지난 21일과 23일 기차역에 정차돼 있는 모습입니다. 원산 별장에는 오락센터와 요트 선착장, 사격장, 승마장 등 김 위원장을 위한 시설로 갖춰져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평양을 떠나 이곳에서 수일째 머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럼 대략적인 동선은 파악이 된 건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같은 추측은 여전히 무성합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은 최고 등급의 보안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원산 별장 인근을 스스로 걷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외신은 최근 신변 이상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이런 추측들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집권 이후 처음으로 참배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도 CNN 보도를 두고 부정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에도 북한 매체는 며칠째 김 위원장의 정상적인 동정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관련 분석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오늘 북한 관련 소식부터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신석호 부장께 또 처음 소식 질문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수상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TEL 이동식 발사대가 한경남도 선덕에서 이렇게 배치됐다는 유력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제 저희 채널A 보도로 알려지게 된 정보입니다. 함경남도 선덕 비행장은요,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그러니까 올해 3월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쏜 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위치적으로는 지금 원산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도는 다르지만 강원도에 있는 원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과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배를 타고 선덕 비행장으로 가서 미사일 발사 장면을 현지 지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널A가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그 두 보도가 맞다고 가정하면 원산에서 있으면서 선덕 비행장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고 그리고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보도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군사 이벤트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TEL로 해가지고 중장거리를 쏜다는 거는 거의 김정은의 허락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걸 발사한다. 그러면 거기에 김정은이 있든 없든 사실상 김정은은 건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국제 안보의 위험 요인으로서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건강설도 일축을 시키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어떤 통제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가 군사 훈련 같은 것들도 다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다른 어떤 그 단거리 이런 것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동식이라는 건 뭐냐면 고체 연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적도 굉장히 어렵고 요격도 굉장히 어려운 이 다른 국가들이 잘 못 갖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위협스러운 그런 무기로 간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쏜다는 것은 김정은이 사실상 결정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이것은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쏜 것은 단거리잖아요. 네. 이 중거리는 일본 열도를 넘어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미국이 지금 단거리는 봐주고 있지만 중거리나 장거리를 쏘면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본인들의 영토까지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올해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가 자세히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그 김정은의 엄포, 약속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네.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지금 보면은 지난 21일 날 원산의 한 기차역에 네. 엄청난 길이의 이 열차가 이렇게 포착됐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원산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을 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믿을만한 그러니까 소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38로스에서 나왔습니다. 38로스는 존스 홉킨스 대의 한미연구소의 프로젝트명인데요. 이 연구소는 2012년부터 인공위성 사진을 계속 에어버스사로부터 입수를 해서, 계속 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 사진의 어떤 이 신뢰도가 확인될 때만 그러니까 게재를 하거든요. 자기 사이트에. 즉 1호 열차, 김정은의 열차로 추정되는 굉장히 긴 열차가 원산의 이 역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날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데 15일에는 없었다. 그리고 21일에 보였고 23일에 출발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5일에 없었다는 건 우리가 이제 그 15일이 태양절 아닙니까? 태양절,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에 참석하지 아니한 날 바로 원산으로 오진 않았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지만 16일 이후에 올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1일엔 보였다는 건 21일 이전에 왔었다는 거고 23일 출발 징후가 보였다는 건 열차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부분이 아니라 출발하는 부분.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원산에 아마도 김정은이 있을 가능성. 왜냐하면 1호 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이 38로스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네. 네, 원산 체류에 무게를 두는 분석 해주셨는데요, 부장님. 네. 또 보도가 나온 게 보면은 원산에서 필체 없이, 부축 없이 혼자 걷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산에 있다고 저희가 이제 가정할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원산에 있지만 뭔가 미국 측에서 말하는 의료적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어서 어떤 특각에서 누워있다, 쉬고 있다, 이럴 가능성 하나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코로나를 피해서 갔다, 이럴 때는 이제 건강하다고 보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산 시내를 현지지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그 바람을 쐴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걷고 있는 김정은이 확인되었다, 이런 추정이니까. 김정은인 게 보일 정도의 그런 화질일까요? 어떨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전문가들 사이에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찰 자산이나 이런 위성이나 또 정찰기 이런 것들이 발전했지만 과연 걷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다, 이것까지 특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채널의 보도는 거기에 여러 가지 덧붙인 정보들을 미국 정부가 파악해 본 결과 걷고 있는 것이 김정은
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의 정보까지 미국이 갔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아, 뭐 네. 시즌트, 휴민트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합쳐져가지고 종합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는 냈다는. 그렇겠죠. 네, 네, 그런 그렇게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은 이 CNN 보도부터 확전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최초 보도를 했던 CNN에 대해서 부정확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I think the report was incorrect. Let me just put it that way.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but that's what I hear. I hear the report was an incorrect report. I hope he's not in medical trouble. I hope he's not. 네, 교수님. 예. 트럼프 대통령이 21일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싱크 말은 나온 발언을 보면은 다시 또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정확한 뉴스를 CNN이 했다. 그런데 사실 선거전에서 CNN과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최근에 미국 정부가 군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찰기를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군의 뭐 RC-135W 같은 경우 이렇게 통신 감청하는 것부터 해서 E-86 뭐 그다음에 P-3C 뭐 이런 등등의 초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역량을 지금 다 집중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약간 업데이트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자신감 속에서 지금 CNN의 보도는 일단은 부정확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제 밝히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있다. 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는 것은 굉장한 특급 비밀이고 실질적으로 접촉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CNN에 위중하다. 뭐 이런 것은 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밝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면은 얼마 전에는 뭐 CNN에서 이제 건강 이상설이 있었다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뭐 의료진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는 뭐 중국에서 의료진을 급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디에 저희가 좀 중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 프랑스 의료진이 언급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김정일 또는 김일성과 연관이 됩니다. 언제나 김일성 일가의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프랑스 의료진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지는 건 늘 프랑스 의료진이 나중에 봤더니 가서 치료를 했다더라. 또는 김정일 2008년도 뇌졸중 때도 사실 프랑스 의료진이 갔다가 돌아와서 언급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의료진이 실제로 가는구나라는 걸 전부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더욱더 프랑스 의료진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놓고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언급만 됐고 소문만 됐는데 또 다른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중국 의료진이 갔다. 이것도 또 로이터 통신이 확인을 해줘서 굉장히 지금 번지고 있죠. 로이터 통신은 3명의 소식통, 중국의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2명이 확인해준 사실은 중국의 대연락부가 의료진을 포함한 전문가 TF팀을 꾸려서 북한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사히 신문이 굉장히 이제 이 북한 관련한 소식을 보수적으로 보도하는 일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사히 신문이 이 사실을 또 한 번 또 확인을 했어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300일 병원, 상국일 병원이 중국 내에서는 또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을 또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301 병원에 의료진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료진이 김정은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 갔는지 확인을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갔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되지만 최소한 복수의 지금 그 유력 언론들이 중국으로부터 지금 의료진이 갔다라고 지금 확인해 준 상태라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외 의료진들 이제 갔다, 북한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부장님, 일본의 한 주간지가 보도한 내용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주간지의 보도는 뭐 전혀 그 얼개가 새로운 것은 아닌데 새로운 게 뭐냐면 너무 자세한 거예요. 너무 자세하다. 너무 그 네.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랫동안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기사도 써봤지만 북한 김씨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한 너무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은밀한 그 정보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그거죠. 중국의 의료진이 갔더니 이미 상태가 안 좋았고 그래서 시술을 하다가 이제 회복이 안 돼서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은 지금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고요. 예. 그리고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눈앞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 정보를 전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프랑스 의료진하고 이제 중국 의료진이 나왔는데요. 저는 외국의 의료진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건 의심해 봐야 되는데 왜냐? 프랑스 의료진은 사실은 맞거든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심장 그리고 뇌혈관계를 치료해 준 건 맞는데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그걸 치료해 준 사람이 프랑스 의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한국의 국정원에 흘려줬어. 아, 네. 네. 그래서 국정원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타나기 전에 언론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기 전에 그리고 구구절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진짜 건강 위기설을 공론화하기 전에 한국 국정원이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소스가 바로 프랑스 의사였거든요. 제가 지금 북한 지도부라면 프랑스 의사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보를 주면 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도 유사한데요. 지금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경을 닫은 지가 오래됐는데 네. 아무리 지금 가장 그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이라지만 50명의 의료진을 지금 받아들일 그런 상황인가. 특히 최고 지도자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바로 몸을 보여줄 그럴 상황인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네, 저도 좀 의심되는 게 그 북중 접경 지역을 봉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우한뿐만 아니라 이런 접경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 부장께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북한이 보면은 최고 존엄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이 북한 대남 매체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계속 이제 한국을 향해서 뭐 이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고 맞다면 맞다고 얘기를 할 텐데 반응이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 점은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인데요. 2008년에 8월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다음에도요. 지금과 똑같은 보도 형식이었습니다. 뭐냐면 의전 보도라 그래요. 그거를 누구한테 꽃다발을 주셨다. 어느 외국에 축전을 보냈다. 오늘 아침에도 노동신문 일면 톱으로 나온 기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삼지연 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설 근데 노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네네. 네. 그것은 의전 보도입니다. 왜 의전 보도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 시청에 가서 삼지연 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훈화를 했다. 이것이 바로 공개 활동입니다. 이것이 공개 활동 보도고요. 그러면 김정은이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반드시 내일이나 모레쯤 사진이 나오고 뒤따라서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 활동 보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은 오늘까지도 그런 공개 활동 보도를 안 하고요. 의전 보도만 하고 있어요. 삼지연 씨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거는 김여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빠의 이름으로. 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아프지 않았지만 좀 안 나왔을 경우에 또 국내외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은 반드시 공개 활동했다. 어디를 방문했다. 군부대를 시찰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곤 했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통일부 당국자도 최근에 이제 조만간 뭔가를 이제 북한에서 발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이런 논란은
지금 뭐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개석상에 안 나타나는 건데 날짜로 보면 11일 날 노동당 정치국회의 주재한 것이 마지막 공개 활동이었어요.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26일인데 지금 한 14, 5일 동안이 사실상 공개 활동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특이한 장면은 19일에 18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일 날 바로 북한이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 김정은 외에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를 사실상 얘기할 수 있는 허락을 하는 것도 김정은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위중한 상태는 만약에 이제 아프다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정일 때하고 비교를 해도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공개의 행보가 안 나오면 그건 뭐 전 세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고 발목 아플 때도 발목 수술할 때도 한 20여일 또 공개 속상에 안 나왔잖아요. 한 30일 경우. 예. 그런 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은 아닌 거라는 추측을 낳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014년도에 한 6주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딱 공식 매체에 나와가지고 허무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문현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의문에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북한의 그 패턴,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2014년도 보시면 정확히 41일이라고 하는데. 네. 41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발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진단하고 제거하는데 그리고 회복돼서 나오는데 41일이 걸린 거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예. 나왔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쓰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일 됐습니다. 딱 15일째인데 15일째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 김정은이 다시 나타나야 알 수 있는 건데 41일 안 나타나고 무력을 제거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5일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쓰러졌을 때 쓰러지고 나서 공개활동 보도가 나온 사진도 아니고 축구장에 갔다는 보도가 나온 게 한 달 보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사진이 나온 거는 한 달 더 흘렀어요. 2달 반 만에 실제로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김정일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2달 반이요. 근데 그때는 좀 심각했죠. 뇌혈관계 질환 수술을 받고 실제로 왼쪽 다리와 팔이 좀 이상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공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이상한 그 증세는 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지는 정말 그때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후계 체계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립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지금 얘기가 여기저기 뭐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태국민 당선인이 언급을 한 게 김평일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것과 후계자 부도와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의 소스는 대부분 탈북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분들 중에서도 고위급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사실은 묻고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사실 거의 양분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태국민 당선인처럼 김평일 쪽에 힘을 실는 사람들은 김평일이 굉장히 똑똑했다. 즉 김일성이 굉장히 아꼈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도 나오면서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나이가 66세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엘리트들이 지금 당과 군의 고위 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김정은에게 사실 충성을 했지만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만약 유고가 됐을 경우는 자기와 연관이 있는 그 66세 상태의 어떤 그룹들 중에서 김평일을 지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반 하에서 김평일을 또 높이 평가하거나 또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뭐 김여정을 여성을 지도자로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김여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개인 명의의 담화를 했다. 예. 이건 북한 지도자로서는 상당한 권력을 이양한 게 아니냐. 또 당에서 지금 조직 지도부 부부장에서 조직
조직 지도부장으로 지금 승진했다라는 또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굉장히 큰 권력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권력 이양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양 의견이 지금 사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신변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가는 이유가 내일이 그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신변 이상설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대북 제안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정부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정부와 정부의 주변의 인사들이 좀 기대를 가졌거든요. 아, 저 코로나 이런 그 전염병이죠.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고 북한이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아, 그것이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그 어떤 희망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방역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방역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근데 북측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방역으로 이제 협력을 시작해서 그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서 4월 27일 그 기념일이죠. 이제 2018년 4월이었으니까 이제 2년이 됐습니다만, 네. 2주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대화의 진전을 이루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죠, 청와대는. 그러나 지금 뭐 당장 내일이고요. 오늘 인민혁명군 창건일 오늘 휴일입니다, 북한에. 근데 오늘도 북한에서 아무 뭐 그 변화의 징후가 없고, 그래서 내일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한 엇갈린 이야기들 분석해봤습니다. 신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정치 라이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부끄러운 표정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죠. 전 부산시장의 사퇴의 변을 들으셨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는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정작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는 되게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이 이유가 갑자기 또 안희정 전 지사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둘이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둘이 연관이 지어지는 겁니까? 글쎄 첫 번째 사과문 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사과문 때 좀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안희정 지사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안희정 지사의 당시 입장은 어떤 관계는 있었으나 그게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무죄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러니 애초부터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과하는 의미가 없었다. 일관되게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성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거돈 전 시장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거돈 전 시장은 지금 자백은 하긴 하는 겁니다. 인정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나 범죄가 아닌데 무죄인데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유죄가 인정되니까 자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양형에도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된 건데 오거돈 전 시장은 내용을 보시면 인정은 하는 거예요. 강제추행은. 다만 오거돈 전 시장 얘기는 나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강제추행인 줄 알았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유무죄에 있어서의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오거돈 시장이 저런 식의 사과문을 했던 거는 저거는 아마도 계획적인 추행이 아니라 나는 당시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추행인 것 같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의도가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아마 저 오거돈 전 시장의 저 사과문은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정부 라인의 작품이 아니고 개인 추측입니다. 저건 분명히 법적인
조언을 아마 받고 쓴 저는 사과문이라고 봐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법정에서 일단 법리 다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한 그런 적절한 본인의 어떤 방어용의 어떤 멘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에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중에 관계없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가벼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제 범행의 부분을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본인의 입장도 굉장히 변호를 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도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도 이제 본인을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공직자 특히나 이렇게 선출직은 유권자들이 뽑아서 이렇게 당선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배신감을 느끼고 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뽑아서 당선된 사람이 저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면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사실을 시인할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본인의 어떤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찍어줬던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네.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증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에 관해서 어쨌든 가해자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여겼고 또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언제까지 사퇴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지금 그 기자회견문은 피해자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래서 고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과정이 밝혀지지 않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 과정을 언급한 순간 또 2차 피해가 일어나므로 그렇죠. 우리는 그냥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각에 특정인을 불러서 특정 장소에서 그것도 CCTV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를 했을 테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5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5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폭력이 수반되는 어떤 상황도 지금 예상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가해자는 빠져나가려고 고의성도 없고 굉장히 가볍다라는 툴을 얘기했고 또 그런 점에서 전혀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팩트도 아니고 또 초점을 흐리는 문제다라고 판단했다면 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고소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거돈 전 시장의 집무실에 CCTV가 없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도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아니에요.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CCTV 없고. 네. 왜냐면. 원래 CCTV가 다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 신무실에 CCTV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시장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보세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안희정 전 지사가 부인하잖아요. 관계는 가졌으나 내가 강압이한 건 아니니까 나는 무죄를 주장하거든요, 본인이. 네네.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제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오거돈 전 시장은요, 지금 자백이에요. 강제추행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행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량을 줄여보려는 거지 강제추행 자체는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죠, 강제추행을. 피해자가 인정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유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소하고 유죄 쓸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뭐 갑자기 수사기관이나 법정 가서 알고 보니까 난 추행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조사받아 들어가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추행 안 했어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진술을 안 받아들일 거라고요. 검찰이나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자백한 상황이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겠죠. 아마도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CCTV 있고 없고는 없어도 법원에서 유죄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얘기인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이건 수사는 시작됩니다. 예. 어차피 지금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바뀐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경찰에서 인지사건으로 이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문제여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는 수사 진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이제 오거돈 전 시장하고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맞고요. 네. 네, 저희가 하나 좀 더 짚어봐야 될 게요, 교수님. 네. 이 사퇴문에 초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원래 한 4가지 정도 대책이 담겨 있었는데 직접 이제 발표한 사퇴문에는 그 내용이 좀 빠진 모양이에요. 그렇죠. 2가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4월 말까지 사퇴를 한다는 것, 뭐 이것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 내용을,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회유와 협박 같은 것들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피해자를 대신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부산 성폭력 상담소. 예. 거기에 따르면 사실상 그런 회유와 협박은 없었다. 뭐 그렇게 소통해가지고 협상을 했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이제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네. 이 오거돈 시장이 2주 넘게 공식 일정을 취소를 하고 네네. 뭐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걸 여당에서 몰랐을 것인가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네, 증거는 없죠. 증거는 없죠. 하지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차명진 후보의 발언 갖고 사실 수도권에서 엄청난 또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산에서 부산시장, 특히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오거돈 지금의 당선 시장을 이제 영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대선 후보 시절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문재인이 선택한 오거돈이 아니라 오거돈이 선택한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부산의 인맥이라든지 부산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명맥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정도의 인물입니다. 만약에 이런 인물이 이런 어떤 폭력과 관련된 문제, 성폭력이 아니라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에 선거 직전에 이렇게 벌어졌다? 그렇다면 사실 여당은 엄청난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야당은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입장이거든요. 네, 피해자가 일단 시점도 내가 선택했다라는 네. 점, 그건 굉장히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일단 야당의 주장은 어쨌든 증거가 있다면 뭐 그것을 제기하되 선거는 끝났으므로 더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사태의 시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야당의 이 제기하는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가 알았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워터게이트처럼 뭔가를 은폐하는 것이고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부산시 대협력 이 보좌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철저한 보완을 원했다. 그러니까 2차 피해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을 피해자 측이 먼저 원했던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뭐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 이유나 알아가지고 그 사태 파악을 하려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는 그 당일날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출범을 했어요. 만약 알았다 그러면 몇 시간 전에 그런 뒤집어질 일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치 공세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신뢰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것이다. 만약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보면은 이제 오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이 이번이 뭐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번 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짧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그때 성추행 지금 건 아니고 그때는 뭐 같이 일했던 뭐 통역사분 얘기를 뭐 성추행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거돈 당시 시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유튜브 방송의 제작진들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그냥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건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명예훼손이요. 그런데 뭐 이번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해서 예전 것도 무조건 성추행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네. 어쨌든 예전 성추행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아닌데요, 저 성추행 당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지목된 공무원이 지금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옮겨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검찰 나가서 나 그 당시에 추행당한 거 맞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하면 그러면 오거돈 전 시장이 그때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하죠. 왜? 지금 이게 지금 터졌으니까. 네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부산시장의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치러지는 거죠. 이제 부산 민심 관심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유재수 부시장 문제도 있고 또 부산시장 문제도 있고 또 경남 일대가 이렇게 지금 해석도 돼요. 울산시장 지금 기소돼 있고요. 또 경남도지사도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겠죠. 또 지금 공석으로 1년간을 사실 있어야 되고 또 내년에 만약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더라도 임기는 1년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부산의 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또 오거돈 시장이 이 부산 시민들에게 정말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언론에서 자꾸 그 다음에 앞으로 재보궐선거에는 누가 나올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그런 언론 태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1년 후입니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습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이제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다, 뭐 김영춘 전 의원이다, 뭐 그 김세현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저희가 중점을 맞춰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또 이제 부산이 아니라 또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가시겠습니다. 서울시는 23일 사건의 심각성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하고 가해자를 직무 배제, 대기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일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가 접수되어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였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인 겁니까? 서울시가 인지를 했는데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 전날에 이제 회식을 했다는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거의 모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그 회식의 끝자락에서 이런 어떤 성폭행이 벌어졌는데 지금 서울시가 가해자의 어떤 그 말만 듣고서 사실상 그 조치를 굉장히 늦게 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뭔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업무 배제를 나중에 하는 이런 장면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민감성이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뿐이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장면에서 바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그 조치들을 빨리 하고 격리를 시키고 업무 배제를 하고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이런 조치들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늦었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이 다시 돈다는 거는 서울시도 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변호사님. 네. 이게 나중에 공개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각성하는 모습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조금 일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거죠. 그리고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원들끼리 그냥 아는 직원들끼리 친분이 있는 직원들끼리 식사를 한 건지 아니면 부서 공식 회식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면서요.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선 전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부활절 예배하고 총선이 제일 위험하다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총선 전날 직원들끼리 막 식사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는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런 모임들을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정부 방침, 서울시 방침하고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죠? 그러니 아마
서울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직원 내부 단속들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뭐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가해 직원의 성폭행 의혹 부인하니까 징계할 근거가 없어서 뭐 타부서로 전보만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피해 직원은 가해 직원한테 속된 말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서 본인이 당한 사실을 이렇게 알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 보면 같은 동료 직원한테 그런 나쁜 일을 당했다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해 여직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억하심종을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서울시의 대책도 평소에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던 뭐 그런 뭐 성인지 감수성이나 뭐 여성에 대한 배려하는 얘기들 박원순 시장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말들과는 조금 이 서울시 자체의 대처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사건의 어떤 사실관계부터 잘 따져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남성이 보면 뭐 서울시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남성이라서 더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성종 21년 당대 빼어난 문장가이자 애주가였던 손순효는 임금 앞에서 술주정을 해 스스로 사직을 청했지만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취중의 한 말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면서 성종이 너그럽게 넘어가 준 겁니다.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는 이렇게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걸까요? 며칠 전 서울 강남역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보닛 위로 뛰어올라 차량을 밟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기도 합니다. 일주일 전엔 경기 수원에서 대학생이 고가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주장,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술을 범죄의 탈출구로 여기는 걸까요? 만취 대학생에게 봉변을 당한 이 차량 주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전달했는데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면죄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술탓 운운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범죄자들의 단골 핑계를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세종의 건배사였던 적중이지. 마셔도 적당히 마시자란 이런 뜻이죠. 반면 술을 좋아했던 정조는 불취무기를 외쳤는데요. 술로 끝을 보자란 뜻입니다. 적중이지로 시작해서 불취무기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최근 1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0명이 나왔는데 해외 유입 감염이 9명이고 지역 감염은 1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구축해온 이 방역망이 뚫릴까 걱정입니다. 입대를 앞두고 부산 클럽에 다녀온 1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2차 유행할 수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방역을 했다는 표시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지난 18일 이곳을 찾은 1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10대 확진자는 이 클럽에서 2시간 가까이 머물렀는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날 클럽에는 480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에 사는 10대 확진자는 군입대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부산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기차역과 술집, 클럽, 횟집을 잇따라 방문해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0대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고 3일 뒤 군입대 검진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증상이 있는 시민들에게 곧바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파 가능 기간은 18일 이후입니다. 동선이 겹치시는 시민분께서는 발열, 두통 증상을 보이시면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및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민들은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래 터지고 나서 서면 같이 번화가 잘 안 나오는데 이래 더 나았다고 하니까 더 이제 잘 안 나오게 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부산시는 확진자 방문 당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클럽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일견 이해도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이제 뭐 외출도 못했고 이제 군입대 한익이 되니까 네. 좀 뭐 놀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산 뭐 여기까지 가가지고 네. 클럽도 가고 주점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럼 2차 유행 확산세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10명 중에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 9명 빼면 1명이어서 네.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케이스죠. 좋은 케이스인데 이분 뭐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해는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좀 뭐 스트레스 풀자는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보니까 이 클럽도 문제이고요. 당시에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했을 때고 그렇습니다. 이분도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기에서 아마 이제 클럽에 가니까 이제 마음도 많이 풀리고 다른 사람도 많이 그리고 지금 숫자가 보니까 문제가 출입자 명부에 확인된 게 480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우려되는 건 둘째치고 480명을 또 역학조사관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면 본인이 한 번의 그 실수가 엄청난 행정과 의료적인 노력이 소비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부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조사를 하려면 또 일주일 뭐 이상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 한 분의 잘못된 이른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코로나는 이제 방심을 먹고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학생이 이제 군대 가시는 분이 한 번 실수한 게 엄청난 거. 특히 그래서 이제 클럽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좀 클럽으로서는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거는 미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력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CCTV를 근데 확인해 보니까 네. 그때가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19일이 고강도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사실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무증상 감염으로 무증상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스텔스 전파라고 하잖아요. 자신은 증상이 없으니까 마음껏 활동하면서 도리어 전파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자. 그리고 클럽이라든지 이런 문화, 젊은이들의 문화를 잠시만이라도 우리 거리두기 기간만이라도 잠깐 정지하자라는 캠페인 내지는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보를 보니까 이 사람의 행보도 행보지만 가는 곳마다 사실은 성실을 이뤘다는 것이죠.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에 밤에 도착했는데 밤에 거의 새벽 2시까지 술집이 계속 이어졌고 또 보니까 굉장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 이후에 클럽을 갔고 클럽에서 아까 480명 그 이후에 또 뭐 횟집을 갔고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을 보면 20대는 아니죠. 20대들이 주로 가는 술집들마다 성실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사람만 해당됐을까? 또 다른 무증상 감염도 없었을까? 이런 걱정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젊은 분들에게 경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스페인 독감, 1900년대 초에 이루어진 스페인 독감도 2차 파도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도리어 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각심을 아직 늦춰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후반부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4월 30일 부처님 모신 날부터 해서 5월 1일, 금요일 노동절인가요? 해서 계속 이제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긴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연휴 기간 이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걱정거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난 3월부터 1차 고강도 거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 2차 했고 이번에 이제 다소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완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지쳐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외부로 나가서 개방된 곳에서 널찍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벌써 뭐 이제 제주도 같은데 뭐 각종 리조트 같은데 사람이 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데 안에서는 또 밀폐되는 데에서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만 콜센터, 요양병원 등등등 모든 곳들이 밀폐된 곳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뭐 정부가 계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미 뭐 비행기도 예약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서 개인 위생 수칙, 이른바 손 씻기 이런 거 잘해야 되고 마스크 꼭 쓰시고 다른 사람의 접촉을 최대한 다리면서 이왕에 뭐 된 거지만 완화된 거리를 꼭 좀 잘 좀 지켜서 또다시 이 거리두기로 인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도 이 스텔스 전파라고 하잖아요. 조용히 그 감염 증상 없는데도 그냥 이 전파되는 걸 굉장히 경고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비행기, 호텔, 열차 예약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관광지들은 특수도 물론 좋긴 하지만 불안감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뭐 유채꽃 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들이 1년 이상을 사실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 든든한 어떤 재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채꽃밭을 갈아엎으면서까지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확산을 막아왔는데 걱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병목 현상에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병목 현상이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과속을 하게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억눌렸던 것이 풀어졌을 때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뭐 엑셀을 더 밟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병목 현상 때는 자동차 사고가 거의 없는데 끝나자마자부터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즉 이것도 마찬가지 심리일 것 같아요. 억눌려져 왔던 지금까지의 거리두기에서의 피로감이 이것이 해제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면서 관광을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관광지에 가서 이제 마음껏 또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된다면 현지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지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것들을 막아왔는데 관광객들을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제 코로나가 이 지금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악순환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오늘부터 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종교단체들이 오늘 보면은 예배, 미사, 법회 다시 재개한다고 해요, 변호사님.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에서 왜 이렇게 또 풀어주는 걸까요? 근데 뭐 정부에서 이거를 풀어주고 말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예전에도 뭐 강제로 금지하는 권고 사항이지 뭐 강제로 뭐 교회 가지 마, 뭐 절에 가지 마 이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자발적으로 좀 그 유도를 하나 강한 권고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풀어주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뭐 글쎄요 종교단체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고충은 있겠죠. 아무래도 좀 현장에 뭐 예배나 어떤지 미사, 뭐 법회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종교단체를 운영하는데 좀 수월하는 측면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 너무나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지금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라든지 뭐 미사, 뭐 법회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종교단체에서도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 겨울이나 뭐 작년처럼 그냥 뭐 교회다 다닥다닥 붙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좀 방역 대책은 좀 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글쎄 아직까지 지금 완전히 긴장을 주실 때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이나 청당이나 그 교회에게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죠. 정부에서도 네. 조금 곤란한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자율적으로 잘 지켜야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또 이런 상황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거론됐던 싱가포르 사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싱가포르가 굉장히 방역 모범국이라고 했었는데 찰나의 순간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반면 교사,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초기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게 숫자가 워낙 적어서 특히 이제 인구도 작습니다. 500만 명 조금 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관리도 잘하고 정보 공개를 잘해서 굉장히 숫자가 낮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도 먼저 추진했다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한 나라의 시스템하고도 관련된 건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 1인당 개인 소득으로 치면 이제 5만 불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이제 강력한 국가인데 그 이면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적은 비용으로 이 사회적인 건설이나 도로 이런 기반 시설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아주 조그만 이제 도메트리라고 그러는데 기숙사에서 우리 거의 군대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군대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조그만 그 컨테이너 같은 시설에 실제로는 컨테이너 아닙니다만 그 좁은 공간에 10명에서 20명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은 자국민들에 대한 개인 수칙이나 건강보호를 통해서 숫자가 굉장히 줄었는데 그 부분에 도외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제 뒤늦게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싱가포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아니지만 지금 10,000명 정도 되는 것 중에 5분의 4인 7,000명 정도가 이주 노동자에서 나와서 그래서 네.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게 그 방역이라는 것은 한 곳에만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주 실내로 그 자국민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 무료 카드도 더 지급하고요. 네. 시설도 위생도 더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뭐 타산지석, 일정 부분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를 붙였는데 긴급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고비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가 고비였고 월요일 날까지 이게 추경 합의가 되지 아니한다면 바로 다음 주는 연휴가 이어집니다. 연휴가 이어지는 상황이 거듭되다 보면 거의 다음 주 초가 아니면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이 그냥 미뤄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예 그 기간이 국회가 열 수 없는 기간이므로 그냥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야당이 이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중요한 건 지금 긴급 재난 지원을 받아야 될 층은 하위 50% 또는 하위 70% 미만인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주는 게 급하지 상위 30%를 주느냐 마느냐 갖고 이걸 시간을 끌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판단, 그러니까 공약이란 건 정치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0%에다 주자, 전국에다 주자라는 거는 경제 정책적 판단이에요. 지금 경제 정책적 판단이 급하냐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급하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한 분들, 지금 이 일시 휴직자만 해도 우리나라에 160만 명이거든요. 네. 이분들은 지금 곧 실업자로 전락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당장 뭐 얼마라도 쥐어주는 게 급하다면 이 70% 전 국민 이 논란을 정부가 좀 더 운영의 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미국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몸에 소독제, 살균제를 넣어보자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Are you encouraging You're not encouraging Americans to. No, of course, no. Of course, that was interior-wise. It said sarcastically. It was namely the fake news media. Okay. 네, 교수님. 네. 방금 들은 이야기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우선 이제 사실이 아니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표현 보시면 알겠지만 인젝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블리치 인젝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쉽게 하면 표백제는 이제 밖에 이런 데 바닥도 닦고 락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어디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살균제 블리치를 몸에 인젝션하게 주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본인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른바 이제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잘못된 뉴스를 나쁜 데에서 퍼뜨리는데 그 일국의 대통령께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거 뭐 이제 약간의 비꼬는 투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뭐 일파만파를 벌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살균제를 몸에 주입하면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거는 가짜뉴스 그리고 방심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인데 일요일 낮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만 저희가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홍규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랜만인 만큼에 제가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확산되는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손바닥 위에 다른 손으로 엄지척을 하고 있지요. 스포츠 스타 김연아와 가수 송가인도 같은 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뜻의 수호 동작인데요. 우리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손동작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의료진들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 매진 걱정 없는 독주회입니다. 조성진 씨 독주회인데요. 최단 시간 연주회마다 매진 기록을 써가는 유명 피아니스트죠. 그런데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그의 연주회는 매진 걱정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심지어 무료로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조성진 씨의 앨범 방랑자의 수록곡들을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음반사 도이체 그라모폰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무관중 온라인 공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진 씨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들뜬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시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했던 전주에서 또 한 번 상생 물결이 널리 퍼져나갈지 주목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랜만에 앞으로뉴스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로 2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파격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을지, 또 김정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납니다. 마스크 대리 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수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 논란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본회의가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목요일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군요. 홍 앵커, 오늘 아침에 정말 좀 쌀쌀하지 않았나요? 상당히 쌀쌀했죠. 하지만 우리 방송 끝나는 지금 낮 시간엔 딱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대체로 하늘도 맑고 바람도 없습니다. 큰 일교차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날씨도 좀 알려주시죠. 황금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따뜻합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서 대기는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조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긴장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동 산불 진화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꼭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도 방역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의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y did we go wrong?